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학벌 무용론 시대, 정말 대학을 꼭 가야 할까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이 대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른들이 그래요. 야, 대학 안 가도 돼. 그 케이스가 접니다. 제가 이제 대학 입학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공부 되게 잘했고 반에서 계속 1등이었고 제가 원하는 학과에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저는 아예 수능도 안 봤거든요. 근데 대학을 들어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갖고 저는 일찍 현장에 뛰어든 케이스예요. 일찍부터 창업을 했고 제가 도매업을 되게 오래 했고 이 교육업도 거의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는 사실 20대 중반부터 사업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 안 가도 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이 학벌이 희석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학벌이 희석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디 가갖고 저 대학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경력을 봐주십시오. 이것보다 제가 이제 들어갔던 게 건축학부고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입학을 했었는데 건축학부를 가고 싶어갖고 저는 이제 제 내신을 다 들여갖고 수시를 받고 수시에서 이제 9대1 경쟁을 뚫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제가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내 1등급을 받았다. 100분위에서 계속 1등급.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은 저희 때는 이제 중간고사 보면 평균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등급이 아니라 제가 평균 점수가 98, 97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 내신 점수는 거의 다 맞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도 대학을 들어가셨네요. 그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 졸업을 안 한 거지 대학에 못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학벌이라는 건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봤어요. 이 사람의 가능성,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에 대한 가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하는 저희 이제 창업을 많이 했던 세대에서 유행했던 얘기가 대학 중퇴한 창업자들 얘기가 되게 많아요. 중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 사람도 어디 들어갔는지 보면은 대학 하버드, 아이비리그 되게 그냥 우리가 넘사벽으로 들어가지 못할 그런 대학들이 그 사람들은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다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막 명예 졸업장이라도 막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업적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벌의 영향력이 희석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전문직들은 학벌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열풍을 불고 있는 의대도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여전히 고학력 선호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학력으로부터 조금 더 그 학력 이외의 것들을 보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윗세대와 또 지금 세대 또 제 아래 세대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저도 MZ 끝자락에 거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M이랑 G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아래 세대 20대, 20, 30대만 보더라도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대 나왔으면 머리 좋겠네 그냥 이 정도지 그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윗세대는 좀 달라요. 일단 대학을 나온 것만으로 고평가를 받고 이 사람은 교육시킬 가치가 있다. 교육시켜서 이 사람을 인재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사회에 고학력 현상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성공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대학보다 그 선호하는 전공이 조금 더 뜨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유명한 대학을 갔다 보다 지금 각광받는 전공을 갖다가 조금 더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는 조금 함정이 있는데 아주 지방대에 선호하는 전공보다는 그래도 탑에 있는 대학이 조금 더 낫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 건공홍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국수세단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야 이거 여기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차라리 스카이가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중위권 대학에서 어떤 특정한 학과가 지금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는 학과라면
그게 훨씬 더 이 아이의 미래에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전공 위주로 대학들이 프리미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은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4차 산업 기술이잖아요. 4차 산업 기술 안에는 뭐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 기술도 있고 뭐 자동화,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여전히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4차 산업 기술을 대한다 그러면 4차 산업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도자가, 리더가 되기보다는 뭐 활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인맥이 달라져요. 좋은 대학 가라는 이유 중에 저는 꼭 추가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인맥이 달라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인맥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벌리고 이 인맥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얻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거는 그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좋은 글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독서 같은 경우가 저자와 소리 없는 대화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저자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그 인사이트가 내 것화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그 좋은 사람과의 대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긍정적인, 되게 양가 감정적인, 플러스적인 이런 생각들이 나한테 옮아와요. 제가 만약에 막 노는 문화, 되게 욜로 문화, 이 세상은 끝났어 하는 되게 그런 회의적인 문화, 그런 친구들이랑 제가 섞여서 살다 보면 제 생각도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인맥이 달라진다라는 건 기회의 사다리보다는 저는 내 환경적인 면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공 방정식이고, 예전처럼 단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싼 사교육 대신 포크레인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요 논제가 흔히 말하는 젊은 엄마 아빠, 조금 더 약간 현실을 중요시하기는 엄마 아빠들일수록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어떤 진로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제가 탑 1으로 치는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학부모 연수죠. 그 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 연수에 갔는데, 이제 특강 하기 전에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바람잡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 하러 나오신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교무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갖고 이제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교무부장이잖아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에요. 우리가 그럼 교육자 집안의 자녀한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한대요. 공부를 못하는데 참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엄마가 고등학교 고무부장이고 저기 아빠가 교장 선생님인데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실 그때만 해도, 그때가 벌써 한 7년 전 8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느낌이 이렇게 눈초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남편분 되시는 선생님이 아들을 이렇게 수능을 얼마 앞두고 아들을 앉혀놨대요. 대화 좀 하자. 앉혀놓고, 너 공부에 정말 관심이 없냐? 저는 공부가 싫다고. 관심이 없다. 그럼 넌 대체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결단해. 내가 너 대학 가라고 모아둔 돈이 있다. 너 대학 등록금에 쓰려고. 내가 그 돈으로 너 졸업하면 편의점을 차려주겠다. 네가 정말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정말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 막 대학 가고 막 이럴 때 20살짜리 편의점 점장이 된 거예요.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때였거든요. 편의점 오픈하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 사업이잖아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쓸고 닦고 막 그 물건 진열하고 이런 것들을 한 2년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을 당시가 이미 과거 시점이었으니까 아이가 2년 지났을 때 이미 2호점을 오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들은 취업해서 사회의 어떤 초봉을 받기 시작할 때 이 친구는 이미 그걸 상회하는 것들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이게 진로 교육이지, 이게 진로 고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가 사교육비에 돈을 쓸 거냐, 차라리 포크레인에 돈을 이걸 사줄 거냐. 혹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덤프트럭 기사들, 화물 기사들, 뭐 한 달에 막 몇백 번다, 이거 하면은 한 달에 얼마 깨진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찌감치 생계전선에 뛰어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크레인을 사준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월 많으면 700, 많으면 막 1000 이상도 벌어요. 포크레인 결국 임대업이거든요. 하루 일당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돈을 벌 때 이걸 열심히 주에 쉬지 않고 내가 모든 공사장마다 일감이 생겨서 이걸 했을 때에 그 기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겠죠. 하루 왼종일 일해야 된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된다, 모든 공사장을 가야 된다. 심지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포크레인 하나 더 사갖고 여기에 자격증,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은 있지만 포크레인 장비를 사기 힘든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한테 얼마 나눠서 또 임대업처럼 부동산 월세 주듯이 이걸 받는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몸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 시간을 다 써야 되고, 비 오면 일거리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특히 요즘같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게 일거리 잡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감지덕지 해야 되고, 그럼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화물기사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 차에서 못 벗어납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월요일날 나오면 금요일날 집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것도 쉬는 게 아까워서 도로에서 차에서 잠을 잡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포크레인을 사줬을 때 그 기대 수익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한 결과물로 내가 포크레인을 사주는 게 이익이냐, 사교육을 시키는 게 이익이냐, 그러면 사실 구분이 힘든 거죠.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사교육비에 우리가 뭐 거의 뭐 2억 가까이 투자한다. 대학 등록금까지 하면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외국에는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해요. 얼마당 등급이 0점 몇 등급씩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등급이 올라간다, 뭐 이런 지침을 가지고 막 돈을 쓰겠지만, 여기에 돈을 왜 쓰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이 마치 외주 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옆에서 같이 코치 역할을 하고 감독 역할을 해줘야 될 내 역할을 떠넘겨서 거기에 맡기면 아이가 알아서 잘 다듬어져 갖고 상위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교육비에 쓰게 되면 이 돈은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진짜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고액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포크레인에 돈을 쓸 거냐, 사교육에 돈을 쓸 거냐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사실 아이한테 있어요. 아이의 상태, 아이의 성향, 아이의 진로 고민, 아이가 꿈꾸는 미래, 아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가 포크레인을 사줬을 때 이를테면은 투자 대비 높은 기대로 돌아올 거냐, 사교육을 시켰을 때 투자 대비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거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